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입니다. 일본의 세율이, 그러니까 소비 세율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8%에서 10%로 올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렇게 소비 세율을 올렸을 때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좀 예측을 해볼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는 152개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시 상태였던 1940년도에 사치세라는 명목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50년이 지난 198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세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소비세율이 인상할 때마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3%에서 5%로 인상되었던 97년도에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제로 성장을 했고요.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외환 위기가 겹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외환 위기가 없었던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때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는데요. 리먼 쇼크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정도로 소비세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건데 이게 재정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8%에서 10%로 올리는 거, 재정 적자 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져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 세수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 증가는 5조 7천억 엔 정도가 되지만 증세로 인한 소비 감세를 막기 위해서 각종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무려 6조 6천억 엔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9천억 엔 정도 재정 적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럽처럼 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중국까지 16%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 내각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발표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플러스 0.9%, 내년에는 1.2%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예측기관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해보면은 올해는 정부보다 0.3%포인트 떨어진 플러스 0.6에 그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심각한데요. 정부보다 0.8%포인트 떨어진 플러스 0.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경제 예측기관들은 정부가 정책 효과를 통해서 소비 감소를 최소화시킨다고 하지만 무역전쟁이라든지 블랙시트, 이란발 중동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 경제는 계속 추락할 위험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경기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일본 소비 세율은 8%에서 10%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엔화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989년도에 첫 번째 소비세율이 인상된 이후에 주가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1승 2패로 아무래도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 소비세가 도입됐던 97년만 하더라도 3에서 5%로 인상됐을 때 10%의 엔저가 찾아왔고요. 세 번째 소비세 인상이 됐던 2014년만 하더라도 무려 17%의 엔저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89년은 소비세가 도입됐지만 아무래도 이전하기 경기 막판이었기 때문에 자산 버블로 인한 엔고가 찾아왔던 거는 좀 다른 현상인데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아베노믹스 때만 상승했을 뿐 89년 버블 붕괴, 97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좀 벗어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 감소로 인해서 엔저 현상 그리고 주가 하락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엔저와 주가 하락 예상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중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경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디지털 통화 이 발행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아시나요, 소장님? 네. 예.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 디지털 통화와 일 유엔을 교환하는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도입 발표가 되면은 중국의 국영 상업은행 4곳이 참여하게 되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중국은행 은연이라는 유니언페이도 동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자상품권처럼 유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1대1로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화의 국자에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현금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엔화 발행이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비용이 절약될 수도 있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 수송이나 보관, ATM기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게 되고요. 중국의 가장 골칫거리인 그 위엔화와 관련된 지폐 위조도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둘러서 디지털 통화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의중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올해 6월 달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선수를 뺏겼을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달러 결제라든지 또 위엔화의 국제화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즉각 송금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그 기업들이 페이스북만 그치지 않고 아마존, 구글 그리고 애플과 같은 거대 미국의 그 플랫포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이버 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 의혹 때문에 통화 바스켓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디지털 통화에 달러와 관련된 지배가 더 강화되고요. 위엔화는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서둘러서 11월 10일 광분제 때 이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 제고까지 좀 신경 써야 할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화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고 디지털 통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통화와 그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두면서 조작이 매우 어렵고요. 또 제로 다운 그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뒤에 수수료를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또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스마트폰에서 송금이 가능하고요. 또 수수료 없이 자금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주요 통화와 관련해서는 연동이 되게끔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 통화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지만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수요에 따라서 준비 자산에 근거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유동성도 높고요. 또한 도산 위험이라든지 시장 위험도 낮고 또 초기 투자가들에게는 이익이 분배된다는 상당히 커다란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그
$1,000가 깨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네, 중국 국경절 주요 이슈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협상, 이 분쟁에 대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역, IT, 환율에 이어서 이제 금융 전쟁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의 금융 투자를 봉쇄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소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예.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는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무려 160개 기업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1조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들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자본들이 중국 국영 기업에 흘러들어가서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의 그 중국 투자 제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영 기업이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그리고 레노버 같은 경우에 국영 기업에 이제 인수가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CEO들이 전격적으로 사퇴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견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IT라든지 그리고 관세, 환율에 의해서 금융시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는 아무래도 서로가 상대국 기업들을 추방시키는 이런 그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본격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